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업체를 육성하겠다고 나섰지만 구체적인 규제 완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세로 반등하는 현상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여행주 등 여름 수혜주들이 외면받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라고 조언합니다. 유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시장이 성장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BAT 코리아가 신제품 글로 시리즈 2를 선보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등 기존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한참 부족한 모양입니다. 오늘 성남 판교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핀테크 업체와 위원장의 말에는 분명한 온도차가 드러났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핀테크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핀테크에 대한 지원과 규제 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 요구에 대해서는 답변을 아꼈습니다. 은행과 핀테크 업체 간의 격차가 커 위축된다는 핀테크 업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은행이 핀테크 업체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핀테크 업체가 잘하라고 조언합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무엇보다 은행한테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게 중요할 거예요. 남다른 기술력과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지만 시중은행의 기득권과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혁신 한계에 직면한 핀테크 업체들. 이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할 금융위의 수장이 핀테크 업체가 잘하면 시중은행이 알아서 찾지 않겠냐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겁니다.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는 건 사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알아서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에 그 필요성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 체계 전체를 그렇게 바꾸는 것은 상당히 심도 있는 토론과 많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되는 문제고.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제약이 많으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주문도 합니다. IT 기업의 그 경영 참여를 제약하는 법률 문제도 있긴 하지만 만약 이 법 개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투법할 그 소지를 찾아가지고 현행 체제 내에서라도 계속해서 좀 더 편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회 설득과 대책 마련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할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업체들의 자체적으로 돌파구를 찾으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입니다. 금융위가 핀테크 혁명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만 앞세우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강남권도 석 달여 만에 상승세를 타면서 집값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란 예측이 나왔는데요. 이 같은 흐름이 반짝 현상에 그칠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1% 상승했습니다. 0.08%가 오른 전주와 비교해 상승폭도 커졌습니다. 특히 강남 4구는 15주 만에 상승세로 반등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바닥을 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보유세 개편안이 생각보다 강력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일부 매수자들이 움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건만 매매가 됐는데 7월은 오늘까지 14건이 매매되었고 119제곱미터는 18억대였는데 현재는 19억대로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용산을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일대 부동산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형 개발 호재에 매물이 가치를 감췄고 최고 가격을 갈아치우는 아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등세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구조적인 요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 수요 이외의 지역은 그렇게 강세를 나타내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특히 가을에 금리 인상이나 공급 입주 물량 과다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 한국감정원도 올해 하반기 집값을 두고 호재가 기대되는 수도권 일부 지역만 소폭 오르고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대표적인 여름 수혜주인 여행주와 아이스크림 등 빙과류를 만드는 제과업종, 실내 피서지로 꼽히는 영화관 업종 등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여행지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렇다 할 흥행작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여행주와 영화주의 주가도 하락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드는 8월 이후부터는 여행주와 영화주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2만 4천 원대까지 올랐던 하나투어는 현재 7만 5천 원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모두 투어도 지난 3월 4만 원대까지 상승했지만 지금은 2만 3천 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대표적인 여름 수혜주 중 하나인 여행주가 이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주요 여행지의 재해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하와이와 인도네시아 발리의 화산 분화, 동남아시아 돼지 독감, 일본 오사카 지진 등 여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해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와 월드컵 등으로 여행 수요가 줄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여름에 즐겨 먹는 아이스크림 등 빙과류를 만드는 제과 업종의 주가도 폭염에 녹아내렸습니다. 롯데제과는 지난 4월 19만 원을 터치했지만 지금은 15만 7천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1월 6만 7천 원대까지 갔던 빙그레 주가도 현재 6만 원대를 겨우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편안한 실내 피서지로 인기를 얻으며 여름 수혜주로 꼽히는 영화주도 흥행작 부족으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CJCGV는 지난 1월 7만 9천 원대까지 올랐지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이후 폭발적인 흥행작이 없어 지금은 6만 3천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행주와 영화주의 경우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8월이 본격적인 휴가 시즌인데다 9월 추석 연휴가 18일로 역대 최장 연휴이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영화주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관객 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지난달 식약처가 전자담배가 유해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전자담배의 성장세는 여전합니다. 업체들은 신제품을 출시하며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BAT 코리아도 신제품 글로 시리즈 2를 선보였습니다. 유동현 기자입니다. 관련형 전자담배가 유해성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듯 했지만 여전히 열기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담배 시장에서 전자담배 판매 비중은 지난 하반기에 비해 5.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어느덧 10%에 육박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판매량이 10.6% 줄어든 일반 담배와는 대비됩니다. 유해성 논란이 있었던 6월은 판매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기재부는 전자담배가 점차 일반 담배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반 담배보다 타르 함유량이 높다는 식약처 발표 기준을 둘러싸고 여전히 논란이 있는 데다 독일, 네덜란드 등 해외 국가에서는 주요 발암물질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업체들은 신제품을 출시해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BAT 코리아는 오늘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신제품 출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신제품은 이전 모델처럼 한 개 버튼으로 작동해 편의성을 살렸고 원통형 모양의 편안한 그립감이 특징입니다. 최대 30회 연속 사용도 가능합니다. 유해성 감소 부분을 총괄하는 제임스 머피 박사는 이날 발표회에서 9가지 화학물질 실험 결과 금연한 효과와 같은 방향성을 보였다며 유해성이 낮은 제품임을 강조했습니다. 식약처 기준 전자담배 중 가장 유해성이 낮은 제품으로 판명된 글로의 장점을 그대로 이어간 겁니다. 더불어 전용 담배인 네오도 선보였습니다. 신제품은 오늘 30일부터 글로 플래그십 스토어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경쟁업체인 KTNG 신제품 릴플러스가
한 달 만에 완판이 될 정도로 전자담배 인기가 뜨거운 가운데 신제품 출시로 전자담배가 시장 확대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중소기업 벤처부가 오는 26일 출범 1주년을 맞이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며 청에서 부로 유일하게 승격한 곳이 바로 중기부인데요. 한국 경제가 처한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중소기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포부를 담고 출발했습니다. 과연 지난 1년간의 성적표는 어떨까요?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지난 1년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기틀을 잡았다며 향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 등 서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처로 꼽히는 중기부가 출범한 지 한두를 맞았습니다. 홍종학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서민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는 겁니다. 통상의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의 부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서민 경제가 살아나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확 낮춘 제로페이 도입, 임대료 부담 낮춰주기 방안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업계가 느끼기엔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향후 중기부를 이끌기 위한 핵심은 개방형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창의성에 대기업의 네트워크와 자본, 판로 등을 결합시켜 시너지를 내겠다는 겁니다. 또한 그동안 다른 정책에 비해 소홀한 부분으로 지적된 해외 수출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중기부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1년을 보냈습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기술 탈취,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실제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중기부에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맡겨두는 기술 임치 제도를 활성화하고 만약 기술 탈취가 발생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손해액의 10배로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습니다. 또 납품 단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단순히 원재료비뿐 아니라 인건비 등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책 수요자들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있어 서민지가 빵빵론을 외치던 홍종학 중기부 장관의 그동안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가도 흘러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은행권이 창업과 일자리 등 경제 활력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대금리나 상환유예 등 금융을 통한 지원이 줄을 이뤘는데요. 최근엔 예비 창업자와 함께 사업화에 머리를 맞대고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챙겨주는 등 적극적인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장훈규 기자입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혁신 벤처 기업에게 사무 공간과 투자 연계 등을 지원하는 위비 핀테크랩을 운영 중입니다. 현재 입주 중인 온인슈어는 성장하는 역직구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국내 이커머스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배송 특화 디지털 보험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국내에 없던 서비스를 개척하며 특허와 법률 등 창업 초기 고민을 이곳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험이다 보니까 그 보험사들이랑 같이 또 협약을 할 수 있는 또 제안을 많이 주시고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은행에서 좀 많이 지원을 해주는. 스타트업 지원 사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쏠쏠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위비 핀테크랩 입주 당시 직원 3명이었던 기업이 1년 뒤 12명으로 성장하는 등 그간 50개 넘는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하반기 확대 계획이 있는데 성장되어 있는 기업들하고의 빠른 검토와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은 창업자를 돕는 동시에 인재 개발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일자리 연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한 두드림 스페이스는 사무 공간뿐 아니라 실제 상품을 판매해 볼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까지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최장 1년간 임대료 걱정 없이 상품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스타트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전문가 강의와 실습, 멘토링 등 5주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교육이 종료된 후에는 스타트업 기업의 취업을 지원하는 매칭데이까지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11월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청년 취업 두드림 프로젝트의 취업 박람회까지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구직자와 취업자를 연결하는 일자리 매칭 사업은 KB국민은행이 대표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진행 중입니다. 국민은행의 KB굿잡 취업 박람회에서는 그간 약 14,000여 명의 취업이 연계됐습니다. 최근 일자리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가 됨에 따라 국민은행은 이 박람회를 연 1회에서 5회로 늘려 청년 취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습니다. 국제은행들도 중소창업기업을 지원하며 경제활력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산업은행은 2022년까지 우수한 기술과 성장 잠재력을 보호한 기업 200여 개를 선정해 총 2조 5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기업은행은 기업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서울에 집중된 만큼 지방지역 창업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기업은행은 서울 마포 지점에 창업 기업을 위한 사무 공간 등을 제공하는 IBK 창공을 운영 중인데 앞으로는 이를 지방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여러분, 반올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백혈병 등으로 죽은 80명의 생산직 사원의 유족들을 대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벌여온 단체입니다. 10년 만에 지리한 공방을 끝내고 사실상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삼성전자와 피해자 측이 조정위원회의 제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보경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10년을 끌어온 삼성전자의 백혈병 분쟁이 마침내 끝낼 기미를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최종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 조정위원회의 이번 제안은 이 중재 방식이었는데요. 중재는 양측이 반드시 수용을 해야 하는 강제성 있는 조치입니다. 이 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중재안을 발송을 했고요. 답변 마감일이었던 지난 21일 삼성전자가 2차 조정안과 관련해 이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반올림도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양측의 입장 들어보시죠. 중재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중재안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조정위의 중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체 어떤 사건이길래 이렇게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끌어온 걸까요? 네,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삼성전자 기흥 공장의 반도체 공정에서 일을 하던 고 황유미 씨가 백혈병에 걸려서 숨진 사건이 발단입니다. 이를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직업병으로 볼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셌는데요. 이후에도 80여 명의 생산직 직원들이 뇌종양, 다발성 경화증 등으로 숨졌고요. 23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공장이 이들의 집단적 죽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의구심이 제기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이들의 죽음과 반도체 공정과의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잘못된 선례를 남길 경우에 향후 산재 소송에서 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감이 강했습니다. 실제 최근에 양측 합의로 만들어진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에서도 이들의 죽음과 관련해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공장 근로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8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죽었는데 삼성은 계속 나 몰라라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삼성도 보상책을 제시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2008년 시민단체인 반올림이 발족을 했고 2014년에는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벌써 4년 반 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자 2015년 7월에 첫 조정 권고안이 도출이 됐고 조정에 실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삼성전자가 1,000억 규모의 기금을 마련을 해서 보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반올림과 일부 피해자들이 삼성의 자체 보상안에 거부를 하면서 현재 1,000일이 넘는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망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을 근로자가 져야 하는 상황인데요. 수십 명이 같은 공장에서 죽게 됐는데 왜 죽었는지를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좀 답답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백혈병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산재 입증 책임도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이 규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을 하면 근로자 개인이 직접 질병 업무 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양측의 입장이 팽팽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게 된 걸까요? 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사건 등에 연루가 되면서 집행유예 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이러면서 삼성그룹의 이미지가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그룹 이미지도 재고를 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사회적 상생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회장의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어떤 결론이든 조건 없이 수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 부회장의 결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삼성은 삼성전자 서비스협력사 직원의 8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을 하고 삼성전자 최초로 노조를 허용하는 등 이례적인 행보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인도 회동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으로 중재안이 채택이 된 건데 이 중재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네, 2차 조정안에는 새로운 질병에 대한 보상 방안과 반올림 피해자 보상안, 또 삼성전자의 사과, 반올림 농성 해제, 또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 및 사회 공헌 등 5가지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특히 이번 중재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삼성전자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 특징적입니다. 네, 이렇게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려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네, 내일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조인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중재 절차에 돌입을 합니다. 중재안을 만드는 데는 2달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종 조정안이 나오는 대로 10월까지는 피해자 보상을 모두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포털 여론조작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 씨 측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당사자인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오늘 아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9시 38분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현관 쪽에 노 의원이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17에서 18층 계단에서 노 의원의 외투를 발견했고 외투 안에서 신분증이 든 지갑과 정의당 명함,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찾아냈습니다. 유서 내용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노 의원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 신변을 비관해 투신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노 의원은 드루킹의 측근이자 자신과 경기고 동창인 도모 변호사로부터 2016년 3월 불법 정치 후원금 5천만 원을 받은 의혹을 받았습니다. 드루킹의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으로부터 2천만 원의 강의료를 받은 의혹도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노 의원의 투신 사망 소식에 안타까움과 침통한 심정이란 반응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에 나서겠다며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만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서도 자영업자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며 청와대의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상가 임대료 등 임대차 보호 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의 종합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해외 진출 신고 가이드북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은행 부문에선 해외 점포 신설 시 사전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상향, 보험 부문에선 해외 점포가 부동산업 영위 시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요건을 신고로 변경 등이 담겼습니다. 또 오는 9월 금융중심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해외 진출 1:1 상담 창구를 개설합니다. 해외 진출과 관련된 질문이나 애로 건의사항이 있는 금융회사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해외 진출 관련 불합리한 절차 개선 등에 활용됩니다. 금감원은 이달 중 권역별 협회와 금융회사 등에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금융중심지원센터 홈페이지에 PDF 파일 형태로 게시할 계획입니다. 전국이 폭염에 시달린 지난주에만 556명의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달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043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온열 질환 전체 사망자는 10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7명이 지난주에 숨졌습니다. 워라밸을 추구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육아휴직을 내는 남성 직장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8천여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5.9% 증가했습니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6,000명을 넘어 사상 최고 기록을 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 상반기 발견된 위조 지폐는 330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1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카드 사용이 늘고 간편결제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점도 감소세에 영향을 줬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무더운 여름을 겨냥해 밀크 카라멜 콜드브루 프라푸치노, 라임 망고 블렌디드, 수박 블렌디드 등 신규 음료 3종을 선보입니다. 또 스타벅스 코리아는 고래 별자리와 신비로운 달의 모습을 담은 머그 텀블러 등 MD 제품 24종도 새롭게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